안녕하십니까? 현재 IFRS 국제 재무보고재단의 ISSB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백태용입니다. 오늘 대한상의가 준비한 이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특강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속가능성, 한국에서는 이제 ESG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속한 기관은 이제 지속가능성이란 말씀입니다.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국제 동향을 제가 속한 ISSB의 기준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ISSB 기준을 기존 기준과의 관계에서 보시는 게 ISSB 기준의 특징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 또 이 점에 있어서 많은 분의 혼동이 있기 때문에 임팩트의 방향, 또 그에 따른 중요성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에 대한 활동을 보고하죠. 물론 이 지속가능성 보고는 기업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또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중심으로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상당 부분은 또 공공부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자체는 기업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기업을 대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공시를 하는 주체인 기업이 있고, 또 그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사실 기업의 경영진과 투자자는 분리가 돼서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지배구조 문제가 있지만 이 지속가능성 관련 임팩트의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편의상 기업과 투자자를 하나의 어떤 묶음으로 일단 편의상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바깥에 다른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보통 다중이해관계자라는 말도 씁니다. 또 우리가 보통 ESG가 환경, 사회, 또 거버넌스, 지배구조라고 번역하는 이 거버넌스의 세 개의 약자이기 때문에 보통 이 기업 바깥에 있는 이런 다중 이해관계자가 결국 환경과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대상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환경과 사회 또는 다중 이해관계자를 표시했습니다. 사실 넓은 의회에서는 다중 이해관계자 안에 투자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단 투자자와 다른 이해관계자를 분리하기 위해서 오른쪽에서는 투자자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자를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라 함은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또는 이 회사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또는 이 회사의 차입금을 빌려준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도 포함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 결국 그 회사에 속해 있는 직원들입니다. 임직원이라고도 하죠. 그 직원들, 또 피공여인, 또 이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또 이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의 지역 주민 또는 좀 더 넓은 국가의 각종 시민들, 국민들이 있겠죠. 그래서 편의상 그걸 지역사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를 얘기하면 결국 미래 세대의 문제가 일종의 이해관계자가 될 겁니다. 또 이러한 기업을 규제하거나 감독하는 정부 또는 국제기구, 제가 속한 IFRS 재단도 이제 국제기구인데요. 이런 국제기구들, 또 각종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어떤 그 집단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왼쪽에 기업과 투자자가 있고, 오른쪽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 또는 환경과 사회가 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 영향의 방향성에 의해서 외향적 임팩트, 영어는 inside out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외향적 임팩트는 기업이 이 환경이나 사회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임팩트를 영향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영향 그럼 좀 약해서 그냥 임팩트란 말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팩트를 또 달리 부를 때는 환경과 사회에 대한 임팩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거를 이제 이 이슈가 중요하냐 안 하느냐를 판단한다라고 해서 이제 임팩트 중요성이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은 환경이나 사회 문제가 특히 이제 위험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하는데 환경 관련 위험, 사회 문제 관련 위험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또는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할 때 그것을 이제 내향적 임팩트, outside in impact라고 하고요. 또 결국 이거는 기업의 재무적 영향을 보기 때문에 재무 상태나 재무 성과에 대한 영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재무적 중요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향성과 이 관련 기준을 만드는 여러 조직 또 그 기준은 어떤 분류가 있느냐 했을 때 지금 제가 속한 ISSB는 재무 중요성만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이 외향적인 임팩트를 어떻게 줬느냐를 공시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나 사회 문제가 기업에 어떤 재무적 영향을 미치느냐, 어떤 재무적 위험을 부과하느냐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ISSB 또 ISSB가 SASB 보통 SASB 또는 SASB라 그러는데 풀었으면 이게 지속가능성 회계 기준위원회가 되는데 그 SASB를 올 9월 1일로 기억하는데요. 이 통합이 돼서 기존의 SASB가 재무 중요성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여긴 쓰지 않았지만 CDSB라는 기후 관련 기준 위원회가 있는데 그 기관들을 다 통합을 해서 ISSB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CSB나 CDSB나 다 재무적 중요성을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또 저희 기관과 또 관계성이 높은 TCFD 풀었으면 이제 그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사실 F는 재무입니다. 그래서 기후 관련 재무 공시에 대한 태스크포스 TCFD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 기관도 결국 재무적 중요성 관점이고 지금 미국의 금융감독기관인 SEC도 재무적 중요성으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꽤 오래전부터 이 임팩트 중요성을 다뤘던 것이 GRI입니다.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의 약자 GRI인데 이게 이제 국제기구고요. 이 GRI는 임팩트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때 이제 이중 중요성이다 그래서 임팩트 중요성과 재무 중요성을 같이 다뤘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GRI 대부분은 임팩트 중요성이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유럽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그게 이제 ESRS인데 그것이 이제 11월 중순에 거의 완성이 됐는데요. 이 ESRS는 두 가지 다 포함한 이중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SB는 이 임팩트, 외향적인 임팩트를 다루는 공시가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방향성이 다르다고 해서 많이 다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임팩트 중요성과 이 재무적 중요성이 굉장히 중복성이 높고 연결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는 공통된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점점 공통성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팩트가 중요한 많은 이슈들이 다 기업에 돌아와서 기업에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상당 부분이 겹칠 것이다 라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 전망이고 그걸 또 동적 중요성이라는 말도 씁니다. 자, ISSB는 1년 전쯤에 COP26 그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 UN에서 이 기후 변화 관련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거를 차례로 번호를 매겨서 이게 번호는 아닙니다. 21년에 한 게 26이었고요. COP 26. 그다음에 이제 올해 한 게 27이었는데 1년 전에 그 COP 26에서 이 ISSB를 IFRS 재단 하나에 만들도록 발표를 했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ISSB가 생기고 나서 1년 전쯤에 생기고 나서 계속 통합 작업을 해서 공식적으로는 22년 9월 1일자로 CDSB 거기에 이제 전체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Value Reporting Foundation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CSB 하고 그다음에 그 통합 보고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보통 IRRC라고 그러는데 그 프레임워크를 먼저 두 기관이 통합이 돼서 VRF Value Reporting Foundation이 됐고 그 통합된 VRF를 저희가 같이 합병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두 개의 기준을 냈는데 사실상 이 작업을 한 그 스텝이라고 저는 부르죠. 이 스텝들, 이 기준을 만든 작업하는 대부분의 인원이 CSB에서 넘어왔고요. 저희 지금 그 ISSB 그 보드위원이 14명인데 그 중에 3명은 이 CSB에서 취업나 바이스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VRF의 인력과 또 그 지적 재산이 결국 ISSB가 빠른 시간에 처음 두 개의 기준의 공개 초안을 만드는 토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1년 전에 ISSB가 출범하기 전에도 사전 작업 준비 태스크포스가 있어서 먼저 두 개의 공개 초안에 대한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그 기본적인 틀이 다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22년 3월 말에 그 공개된 공시 기준의 공개 초안을 보면 S1과 S2고요. S1은 일반 요구사항 공시 기준이고 S2는 기후 관련 공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이 IFRS의 ISSB가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을 만들 때 방향성을 4가지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재무 중요성 관점이고 내향적 임팩트를 보기 때문에 투자자 중심이다. 그리고 결국 기업 가치 관점에서 보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후 문제가 상당히 빠른 대처가 필요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과제로 즉 공시 기준으로 기후를 다루겠다 하는 게 방향성이었고요. 세 번째는 기존 프레임워크를 쓰겠다. 여기서 기존 프레임워크는 아까 말씀드린 CSB라든가 TCFD라든가 CDSB에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다 통합해서 쓰겠다라는 거. 그게 이제 다양한 프레임워크와 기준의 일종의 통합화 과정으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빌딩 블록 접근법을 얘기해서 이 빌딩 블록을 이제 각 기준 하나의 블록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한 빌딩 블록은 저희 ISSB 기준 뭐 지금 2개밖에 준비 안 했지만 앞으로 이제 상당히 많은 뭐 10개 이상이 나온다 치면 그 ISSB 기준 전체를 하나의 블록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거를 저희는 글로벌 베이스라인이라고 보고 우리 전체의 기준을 빌딩 블록의 한 덩어리를 보고 그 위에 다른 것을 더 더할 수 있다. 원하는 국가가 얼마든지 더해라 라는 게 이제 빌딩 블록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S1, S2의 구조를 보면 TCFD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배구조, 거버넌스, 두 번째 전략, 세 번째 위험관리, 네 번째 지표와 목표의 구조로 보통 4개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표는 S1에서는 지표를 명시적으로 얘기할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표 언급은 없지만 S2에 지표가 있고 이 지표에 대한 산업별 내용이 부록에 CSB는 산업별로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CSB 기준 중에서 기후변화 관련된 공시 지표만 가져와서 산업별 지표로 부록에 담았습니다. 부록 B입니다. 그리고 이 공개 초안 2개는 지금 3월 말에 발표가 되고 7월 말까지 의견 수렴을 했고 8월부터 저희가 이 14명의 물론 이제 8월 초에는 14명 확정되기 전이었지만 어쨌든 9명부터 이제 7월에 회의를 했고 그 이후에 9월, 10월, 11월까지 회의를 하면서 계속 이 공개 초안을 어떻게 여러 가지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정이 필요한 거냐, 조정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에 대한 논의를 계속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내년 상반기, 내년 23년 6월까지
최종적인 확정안을 문서로 발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중요 의사결정은 22년 2월 정도로 의사결정 끝날 것이 현재의 계획입니다. 이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매달 일주씩 저희가 ISFC 회의를 생중계하면서 인터넷으로, 그리고 회의 내용을 바로 여러분이 실시간에 볼 수 있고 그걸 녹화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약 내용이 일주일에 저희 재단에서 공표를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회계기준원이 한국말로 그 요약 내용을 또 비슷한 시점에, 회의가 끝난 시점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매달 3번째 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1은 일반 요구 사항이고 S2는 이제 기후에 대한 공시 요구고요. 기본 구조는 아까 말씀이 4가지인데 그걸 이제 핵심 요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내용을 보면 S1처럼 일반 요구 사항이 포함된 기준이 있고, S2처럼 기후 같은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요구 사항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산업별 공통 그 요구 사항으로 지표들이 있고, 또 산업별 아까 S2의 부록 B처럼 산업별 공시 요구 사항도 있습니다. 먼저 이 S2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일반 요구 사항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결국 기업 가치 관점이니까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요구하는 게 일반적 요구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가 처음에 그 significant한 위험과 기회고, 그리고 material information을 제공해라, 이렇게 이제 영어로 표현해서 significant하고 material이 뭐가 다르냐라는 그 상당히 그 혼돈이 있어서, 특히 이제 한자를 쓴 동양권 혼돈이 있어서 결국 저희가 그 7월 이후에 회의한 거는 유일한이라는 용어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도리어 혼돈이 준다 그래서 유일한 용어는 이제 안 쓰기로 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시 내용을 정할 때 2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제의 선택입니다. 어떤 위험과 기회를 공시할 거냐. 두 번째는 그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공시할 거냐. 그래서 2단계로 내용을 정해야 되는데, 첫 단계도 모든 주제를 하라는 게 아니고 모든 내용을 공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하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공시하라 라는 게 이제 2단계로 유의한 것과 중요한 이런 표현이 들어갔지만, 어쨌든 결국 결론은 뭐냐면 그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만 공시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S1에서 모든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 공시를 중요한 것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뤄야 될 거냐. 사회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환경 관련해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후 관련해서 S2를 보면 되지만 나머지는 아직 저희가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하겠지만 임시적으로 이제 다른 공시 기준을 참고하라라고 얘기하고, 대표적인 그 참고 대상인 CSB입니다. 자, 이 4가지 기준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거버넌스 지배 구조는 과연 이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어떤 절차로 통제하느냐. 보통 한국에서 지배 구조 하면 이제 소유 구조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소유 구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배 구조라는 번역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도 저희는 쓰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냥 거버넌스라고 그냥 영어 소리 나는 대로 쓰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혼용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은 결국은 특히 위험과 기회 중에서 중대한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기업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전략적인 차원이고, 위험 관리는 그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표와 목표에서는 결국은 어떤 지표로 그런 위험이나 기회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의 목표는 뭐냐라는 것을 공시하라고 4개의 틀, TCFD에 권고한 대로
4개 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말로 설명해야 되는 부분, 이게 어떤 경영의 결과를 공시하는 게 아니라 경영 과정을 공시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재무제표와 또 이 지속가능 공시 간의 일관성과 연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자가 같다고 보는 거죠.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공시 이용자가 같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이 결국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의 어떤 위협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설비나 부동산에 피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재무제표상에 우리 소유 자산의 가치의 하락으로 표시가 돼야 되죠. 그거를 자산 손상이라는 보통 용어를 쓰는데요. 이런 내용도 다 재무제표에 반영이 이제는 일관되게 돼야 된다고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관성 때문에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공시를 동시에 발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요구고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다수의 기업들이 현재 지속가능성 공시를 GRI 기준 또는 이제 셀스미나 TCFT도 상당 부분 지금 거의 현재 공시 기업의 80%는 쓰고 있는데 공시 시점은 재무제표 공시 시점과 다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3, 4개월 후입니다. 재무제표는 12월 말에 결산하면 보통 3월 말에 공시가 되는데요. 지금 지속가능성 공시는 보통 7월에 많이 공시되는 거로 제가 작년 통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는 재무제표와 지속가능 공시를 같이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같이 포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어디에 넣을 거냐는 아직 저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각 국가한테 이제 맡길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사업 보고서에 이렇게 이제 말로 쓰는 부분이 있죠. 주소까지 들어가면 그건 재무제표의 일부니까 안 되고, 보통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MD&A라든가 매니지먼트 커멘터리라는 부분으로 이제 말로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존의 별도 보고서를 발간한 것과는 큰 변화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기후 관련 S2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중요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후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라는 거고, TCFD가 이 기후 관련 재무 공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틀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 아까 부록에 SSB의 산업별 요구사항이 포함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보면 이제 물리적 위험, 예를 들면 그 심각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어떤 뭐 홍수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어떤 위험, 또는 해수면이 올라와서 해안가에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물리적 위험이고요. 전환 위험은 예를 들면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온다든가, 또는 그 소비자의 어떤 취향의 변화 때문에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제대로 대체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해지고 그 판매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게 전환 위험입니다. 또 기회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 기후 변화에 앞장서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도리어 시장 점유율을 넓힐 수 있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으면 그것이 기회 상황이고 그것도 공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SDF 부록 B에는 역시 8개 산업별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시하는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해서 공시를 추가적으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S2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 전환계, 그러니까 저탄소 산업으로 가기 위한 배출량을 줄이는 문제, 또 우리가 이제 탄소 상쇄라는 말도 쓰고 뭐 크레딧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그거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량의 이제 총량이 있고 순량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넷제로는 말 쓰죠.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넷제로 0인데 왜 넷이냐? 이 순량이 0이라는 거죠. 넷이니까. 이 넷을 하는 이유가 상쇄를 하기 때문에 총량에서 상쇄량을 빼서 네트, 순량이 되기 때문에 상쇄를 사용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디에 나무를 심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우리 공장에서 배출량의 일부를 상쇄합니다. 그래서 국제적 목표는 넷 배출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저희가 공시한 내용은 총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죠. 우리가 뭐 2도가 올라간다, 1.5도가 올라간다, 아니다, 4도가 올라갈 것이다. 장기적으로 전 세계의 어떤 평균 온도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뭐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또 그 위험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것, 리지리언스란 말을 쓰는데 회복력이 뭐냐, 그거를 이제 공시화되는 내용이 있고 그 배출량은 스콥 1, 2, 3을 다 배출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ISB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나 오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가장 큰 오해는 ISSB가 들어와서 이 기준을 만들면 전 세계 모든 기준이 다 이걸 통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거는 아닙니다. 이 두 번째 꼭지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재무 중요성 관점이고 GRI는 외부 임팩트에 대한 이 임팩트 중요성이기 때문에 여전히 ISSB 기준과 별도로 GRI는 자기 영역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처럼 각국의 자체적인 기준도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국가에 대한 기준이 우리 회사의 사업과 영향이 있으면 그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GRI에 대해서 여전히 뭐 가치를 둔다 그러면 ISSB와 별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저희가 통합 노력을 하죠. 통합이라는 것은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을 이제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ISSB가 1년 전에 출범하고 나와서 가장 노력을 한 부분이 사실은 거의 뭐 매일 그 유럽의 그 ESRS를 만든 기관이 EFRAG이라는 기관인데 그쪽과 의견 조율을 이제 해왔고 그것이 거의 이제 11월 중순에 끝났죠. 왜냐하면 ESRS가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SEC와 계속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단일 표준화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재무 중요성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저희가 말하는 지속 가능성이 이게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많은 분이 얘기하는 환경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고 그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어떤 위험과 기회가 존재하면서 그것이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공시하는 면에서 이제 이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냐 이렇게 오해하신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게 글로벌 베이스라인이니까 최소한의 요구자이 아니냐. 근데 최소란 말을 저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은 낮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 기준선이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보를 요구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규제 각 나라, 예를 들면 유럽이라든가 또 미국이 생각하기에 지나치게 요구한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각 나라보다는 좀 적게 요구하지만 그래도 아주 최소한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국제회계 기준과 같은 정도의 어떤 요구나 위상, 지위가 자꾸 거론이 되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데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을 가겠지만 현재로는 그 정도의 부담을 주는 단위는 아니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회계 기준과 같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사적인 의견입니다. 자, ISSB 공식 기준이 왜 중요하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느끼는 것이 현재 자발적 공시, 좀 자유로운 공시, 선택적 공시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주어진 틀에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되는 그런 환경을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ISS가 만드는 기준 자체가 의무 공시가 되는 것은 저희의 어떤 영역은 아니고요. 각 나라가 ISS 공시 기준을 가지고 의무적 공시를 요구하는 그런 그 미래가 예측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와 같은 국제금융규제기관들 모임인 IOSCO에서 전폭적인 ISSB 기준에 대한 지지를 보였고
그래서 각 나라가 의무공시 기준으로 그대로 채택을 하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채택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 이게 의무공시가 되면 검증, 제3자 검증 또는 인증, 어슈런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강화될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 보고의 단위가 보통 그 연결 회계 단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게 저희는 연결 회계 단위를 요구하고 있고 또 가치사실 전반을 커버하는 S2 같은 경우 스콥 3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이 되고 이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무제표의 공시의 연계성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 연계성이 결국 외부 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활동 또는 저탄소 산업의 전환 계획, 시나리오 분석, 현재와 미래의 재무적 영향 공시들, 즉 경영의 활동을 공시하는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 공시의 어떤 중요성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3월 말에 공개 초안을 발표했을 때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꼈죠. 그래서 많은 의견을 7월 말까지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시적으로 또는 일부 그 준비가 안 된 기업을 위해서는 거의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완화안을 검토를 9월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아직 미확정 내용인데 대부분의 내용은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게 어느 요구사항에 적용할지 남아있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완화 조치가 들어올 거긴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조항에 들어올지는 조금 더 내년 2월까지 23년 2월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재무제표 동시 보고에 대해서 이건 바로 그 11월 달에 논의된 내용인데요. 과연 앞으로 몇 년 동안 유예기한을 줄지 모르지만 도입 초기에는 그래도 현재 많은 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동시보고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3, 4개월의 차이를 허용하는 것을 논의를 했는데 의견이 상당히 많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연 이게 주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논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차를 두고 공시하게 되면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 연차보고서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그건 어디다 넣을 거냐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어차피 아직 논의 안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S1, S2가 확정이 돼서 완전히 문서가 공시가 돼도 실제 그 시행 시점은 그로부터 1, 2년 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1, 2년 후가 될지 3년, 4년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한 1, 2년 정도를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추정 정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정보가 보통 비교 정보라고 해서 정기와 단기의 비교를 보고 하는데 비교 정보를 업데이트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있었고 다시 한번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완화 조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완화를 S1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그 준비가 안 된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한 주로 이제 작은 기업이나 저개발국 기업일 텐데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보여줄 수 있으면 어려운 공시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단순한 공시로 대체하는 항목들을 저희가 정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계속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자료를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이 각 국가가 그 기준을 사용할 때 베이스와 어드밴스드, 그 필수 기본 공시와 임시 공시 공시를 구별해서 예를 들면 한국 정부가 가장 어려운 가치 사실이라든가 스콥 3라든가 시나리오 분석은 고급 공시로 분류를 하고 이거는 상당히 큰 기업만 물론 저희가 25년에 2조 이상 자산 기업에 요구하겠지만 다시 이거를 조금 더 큰 기업만 고급 공시는 1차적으로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연 어떤 요구사항이 고급 공시에 들어갈지는 아직 논의를 안 했습니다. 그게 이제 12월 이후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스비나 CDSB를 꼭 검토해서 이슈를 선택을 하라. 그러니까 shall consider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검토는 의무적이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지표로 할 거냐는 것은 CSB는 꼭 봐야 되고요. 그것도 shall consider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기준, GRI나 ESR을
그 고려해도 되느냐, 이건 may consider라고 영어로 표시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10월 달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연 GRI나 ESRL을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갈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는 아직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SB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미국 법규를 국제적인 규정으로 대체한 작업을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 자료도 주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디지털 분류 체계를 사용해서 이게 PDF로 공시하는 게 아니라 각 숫자나 일부 문구를 디지털 태깅을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2의 산업 공통 지표를 잠시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 1, 2, 3 다 들어가 있고요. 전환 위험, 물리적 위험, 기후 관련 기회, 또 어떻게 자본 지출을 하느냐, 기업 내에서 탄소 가격을 사용하느냐, 또 보상을 연계시키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산업이 해야 되는데 역시 이제 제일 관심이 높은 것이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죠. 그래서 S2의 공개 초안 문단 21을 보면 거기 가에 가락은 원래 안 됐겠네요. 영어 문제니까. A에 거기에 이제 스코프 1, 3, 스코프 2, 스코프 3이 다 들어가야 된다. 집약도도 넣어야 된다. 그리고 연결 기업 대상이 아니라 1, 2에 비연결 투자 대상 기업도 들어가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요. 접근법, 어떤 적분을 왜 썼는지, 또 이게 스코프 3가 여기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상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 있는 그런 여러분한테 납품을 하는 협력업체, 여러분의 제품 서비스 사가하는 고객업체, 또 이제 개인일 수도 있고요. 거기서 발생한 배출량도 추정해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담을 가지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스코프 3가 보통 16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내용도 어디를 포함시키느냐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또 이 S2에 대해서 완화안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특히 이제 산업별 공시 지표가 브록-B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아서 일단 브록-B 산업별 공시 지표는 한시적으로 자발적 공시로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의무 공시로 가려고 하고 있고 스코프 3 배출에 대해서는 완화 조치를 다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1, 2만 하고 3는 몇 년 후에 부터 시작해도 된다는 그런 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근데 몇 년의 간격을 둘 거냐 보통 한 1, 2년을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각 국가별로 예를 들면 한국의 금융위원회가 스코프 3의 공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라는 안전 피난처 조항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저희 입장에서 그런 걸 권고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또 이제 자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하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추정치를 쓰기 때문에 데이터질의 계층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이건 추가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본위가 스코프 3가 복잡하기 때문에 매년 재평을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고기간이 예를 들면 스코프 3에 있는 회사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회계 연도가 우리 회사, 한국 회사 다르다 그러면 3개월 이내는 그대로 쓸 수 있다. 3개월 넘으면 조정해 쓸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이제 좀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에 제출한 의견과 관련해서 저희가 논의한 내용은 일부는 이미 얘기했지만 이 정량적으로 재무제표 영향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굉장히 어렵다 그랬는데 정성적으로 보고하는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량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동시보고는 이미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위험에 대한 재무 상태, 현금 흐름표의 영향을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예시 제공 작업을 11월에 회의 때 논의했고 계속 다듬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분석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가 S2에서 얘기한 GHG 온실가스 프로토콜 방법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국가에서는 현재 쓰는 방법을 계속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조정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코프 3에 대해서 어렵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대원칙에서는 스코프 3를 뺄 수 없다는 게 저희가 합의된 내용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단지 스코프 3에 대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완화 조치는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저희가 이제 내년에 S1과 S2가 확정이 되면 S2에 대해서 시험 적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 유럽이나 미국의 사업이 많으면 ESRS와 SEC의 기후 공시도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공시 시점이 완화안이 들어와서 통과가 되더라도 이것이 6, 7월로 당겨지기 때문에 그걸 당기는 변경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재도 6, 7월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넓게 해야 되죠. 스콥 3가 되어야 되니까 또 연결 기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다 포함해서 6, 7월에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의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준이 뭐가 될지는 S3, 4가 뭐가 될지는 1년, 내년, 23년 말 정도 돼야 주제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S3가 S4가 뭐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CSB의 내용들이 다 들어올 거기 때문에 CSB에 대해서 적용을 하시고 이미 하는 기업은 제대로 하시고 안 해본 기업은 이제부터 CSB를 그건 완결된 기준이기 때문에 CSB를 적용하는 것이 결국 ISSB 또는 한국의 KSSB 기준에 대한 중요한 대응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기존에 그 지속가능 보고서가 홍보로 많이 생각했는데 사회공헌 활동의 홍보가 아니라 이 회사의 재무적 영향을 주는 위험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여러분의 상황의 심각성 또 긴박성을 인식하시고 어렵지만 해야 되는 과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거스를 수 없는 경영 환경의 변화라는 것을 빨리 우리가 특히 경영진이 인식을 하시고 빠른 대응을 하시고 빨리 시작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급하지만 제가 좀 말을 빨리 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어서 내용을 나름대로 현 시점에서 지금 이 녹화된 시점이 22년 이제 11월 하순인데요. 이 시점에서의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렸고요. 이 이후에 12월, 1월, 2월, 23년 2월까지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겁니다. 특히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는 변화가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거의 방향성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은 어떤 출발의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